최근에 올렸던 제 채널의 영상 중에 제가 과거에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고 최근에 요 3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2억 3천만 원 정도를 벌게 됐던 그 비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주식 투자 기법인데요. 제가 터틀 트레이딩을 배운 사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죠. 그 관련한 영상은 여기 띄워둘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사하게도 그 터틀 트레이딩 사부님께서 유료로 진행하시는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의 1주차 과정을 무료로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시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식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위험 관리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위험 관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 위험 관리를 바꾸고 나서 제 계좌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배웠던 터틀 트레이딩 강좌 8주차 과정 중에 1주차에 해당하는 위험 관리 기법 영상을 우리 사부님께서 무료로 제공해 주신 그 강의를 지금부터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나신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다가 더 자세한 정보를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먼 길 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터틀 트레이딩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평생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너무 재미있어서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대입 학력고사 시험 보고 다음날 34만원 가지고 증권사에 가서 계좌 트고 운영 시작했어요. 첫 거래 삼성건설 10주랑 현대건설 10주 샀는데 너무너무 짜릿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 뒤로 7년 동안 대학 졸업할 때까지 주식만 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7년 만에 첫 성과가 나왔는데 한국투자신탁에서 주최해 주신 모의투자 게임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금상 수상 경력으로 증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지점에서 한 9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본사 자산운용본부 주식운용팀에서 딜러 뽑는다고 지원을 해보라 하셔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본사 자산운용본부 주식운용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본사에 발령받아 바로 운용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시카고에서 오신 얼키퍼란 분한테 하루에 10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배웠습니다. 60시간 배우는데 저희가 회사에서 지급한 강사료는 15만 불이었습니다. 그때 환율이 1,200원 정도 됐으니 대략 한 1억 8천짜리 교육, 하루에 3천만 원짜리 교육을 저희가 선택받은 8명이 같이 수강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7주간 수업해드릴 내용은 그때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1998년 11월에 운영작업 100억을 받아서 운영을 시작을 했었고요. 금융인간 딜러는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운영할 때는 한 500억 정도 운영을 했고요. 뮤추얼 펀드 매니저는 잠깐 했습니다. 예. 금융기관에서 강좌 진행은 한 15군데에서 했고요. 예, 그동안 만나뵌 분들은 한 2,500분 정도 됩니다. 왜 강의를 하냐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말씀을. 원래 하던 일? 그 당시에도 본업은 금융기관 딜러였고, 세컨드리 잡이 티칭,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1998년 11월에 첫 강의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생각에 재밌겠다 싶어 갔는데, 이렇게 오래 강의할 거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자, 제가 근무했던 증권사의 자산운용본부 주식운용팀에서 딜러는 회사 직원들 중에 명문대 출신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물옵션 팀장이 본부장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미국에서는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명문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인성검사하고 시험 보고 인터뷰하고 맨 마지막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일을 맡기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고를 드렸고요. 이에 본부장님께서 그런 게 있냐 한번 해봐라 하고 인력이랑 예산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옵션 팀장이 시카고로 날아갔거든요. 날아가서 3년 전에 딱 한번 만났던 얼키퍼라는 분을 만나 제안을 해요.
리차드 데이스가 당신네들을 뽑고 가르쳤던 그 과정을 한국에 와서 우리 회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좀 진행해 줄 수 있느냐, 너무너무 하고 싶다 하였고요. 그래서 1996년에 얼키퍼 사부님이랑 김진일 박사님이 의기투합돼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 5명을 뽑아가지고 6일 가리키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회사에서는 터틀 트레이딩의 명성을 익히들 알고 있긴 했지만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입장이라 되게 조심스러웠고요. 그래서 직원당 손실한도 2억을 주셨어요. 운영을 해보세요. 결과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해서 운영이 들어갔는데 1998년 여름에 2년 만에 성과가 발표가 됐는데 결과는 되게 놀라웠어요. 한 분은 2100% 수익이 났고요. 한 분은 1100%, 한 분은 700% 수익이 났고, 두 분은 손실한도 2억이 차서 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15만 불을 들여서 74억 원을 벌게 되었고, 그 덕분에 퍼틀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확신하게 돼요. 이게 뭐 강사료는 좀 비싸긴 한데 수강료는 뭐 본전 뽑고도 남네 하여서 1998년 11월에 2기를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 2기 모집할 때 저도 지원해서 합격하고 운용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 워런 버핏 아시죠? 피터 린치, 조직서로서 많이 아실 겁니다. 자, 이분들이 이 트레이딩 분야에서는 제일 유명하십니다. 근데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조직서로서 말고도 월거의 연구들이 되게 많으세요. 뭐 데이비드 얀, 리차드 데이스, 브루스 커버너, 레리 하이트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리차드 데이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리차드 데이스는 2,000달러로 선물 거래를 시작해가지고 2억 달러를 버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선물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트레이더라고 회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차드 데이스가 펀드 운영을 같이 했던 에크하르트하고 오랜 동안 트레이더의 자질에 대한 논쟁을 하세요. 리차드 데이스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트레이더 뭐 이거 조금 배우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했고요. 에크하르트는 무슨 소리,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부여받아야지만 이 일을 잘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두 분이서 내기를 하세요. 리차드 데이스가 그랬어요. 그럼 내가 트레이딩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뽑아서 한 달 가르치고 운용을 시켜볼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 30%씩 수익을 낸다면 네가 잘못됐다고 인정해. 어때? 가 됐고 에크하르트도 좋다고 한번 해보자고가 됐어요. 그래서 1980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트레이더 교육받고 싶은 사람은 지원을 해보세요 라고 홍보를 내보냈고요. 그 기사를 보고 3,000명이 지원을 하고 그 중에 12명이 뽑혀가지고 리차드 데니스한테 한 달을 배우고 각 100만 불씩 운용을 했어요. 3년 뒤에 성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 12명이 모두 1000% 이상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월가가 좀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라고요. 또 1982년에도 8명을 뽑아 똑같이 뽑고 가리키고 운용을 시켰는데 이분들도 돈을 많이 버신 거예요. 그래서 1980년에 12명과 82년에 8명 합쳐서 20분을 미국에서는 터틀 트레이더 또는 터틀 트레이딩 팀이라고 불러요. 96년, 98년, 99년에 한국에 와서 저희를 가리키신 얼키퍼 사부님이 이 20명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연이 이랬다 보니까 저희들은 리차드 데이스의 운영 철학이나 전략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런 농담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리차드 데이스한테 배운 원조 거북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닌자 거북이 정도 안 될까? 라고 얘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기초이론 질문지는 다 작성하셨죠? 네. 자, 지금부터 본격 이론 지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펀드의 공통분모부터 볼게요. 자, 교재 맨 앞쪽에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주식 투자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하시나요? 기술적으로 하시나요? 여쭤볼까요? 유민호님, 예, 주식 하세요? 예, 뭐, 기본적으로 하세요? 기술적으로 하세요? 기본적으로. 기본적 분석해요? 가치 투자?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이호선님, 주식 하세요? 기본적으로 하세요? 기술적으로 하세요? 컨트롤 하세요? 저는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면은 가치 투자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기본적 분석이 저희 나라에선 대세입니다. 인원도 제일 많고 열려있는 강좌도 제일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죠? 기술적 분석들 많이 하십니다. 또 혹자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병행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종목 선택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사고 파는 타이밍은 기술적으로 하고,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보 매매도 많이 하세요. 유료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사라, 팔라 연락이 오면은 사고 파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근데 월가에 가면요. 하늘의 별자리 보고 투자하는 펀드 있는 거 아세요? 하늘의 별자리 보고 운영을 하는데 이 펀드가 돈을 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듣고 되게 웃었어요. 아니, 하늘의 별자리랑 주식시장이랑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거 돈을 벌지? 희한하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주식 투자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은 아마도 다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어느 금융기관에서요, 리서치를 했는데요. 어떤 리서치를 했냐? 잘 되는 펀드들, 돈 많이 버는 펀드들의 데이터를 받아다가 벤치마킹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재미난 공통분모가 하나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그 펀드들이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만 같은 위험관리 기법을 쓰더라가 공통 분모였다고 합니다. 트레이딩 분야에서 성공하시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위험관리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익히셔야 돼요. 자, 이게 잘 안 되면은 일이 평생 잘 안 될 거예요. 예, 물론 위험관리만 안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근데 거꾸로 모른다? 그럼 이 일이 평생 잘 안 될 겁니다. 예.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좀 몇 분 여쭤볼게요. 윤은지님, 예, 네. 주식 하세요? 네. 예, 지금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따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박태현님, 예, 네. 주식 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많이 떨어질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때 그냥 선점매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나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대답은 이거예요. 잘 해야죠. 또는 철저히 해야죠. 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해야죠도 많이 듣고요. 뭐 손절매를 해야죠도 많이 듣습니다. 자, 분산 투자를 해야죠 하는 말을 많이 듣는 이유는 아마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마크 위주의 포트폴리오 이론 때문일 것 같아요. 시장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분산 투자하면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위험은 못 피해가도 비체계적 위험은 피해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대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을 사고 파는 입장에서 필요한 위험관리 개념에 분산 투자나 자산 배분, 그리고 현금과 주식의 비율 조절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채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위험관리를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이건 틀린 이야기예요. 자,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필요한 위험관리 개념에 자산 배분이나 분산 투자나 주식과 현금의 비율 조절보다는 손절매를 해야죠가 좀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손절매는 왜 할까요? 등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하나는 외과의사 이야기고요. 하나는 레리아이트 이야기입니다. 같이 외과의사 이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과의사 관련돼서는 받았던 원서는 이건데요. 서머리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과의사는 수술을 집도합니다. 그죠? 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개복수술을 합니다. 배를 가르고 암세포를 띄어내고 배를 닫습니다. 자, 이렇게 수술 집도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자, 예를 들어서 수술 중에 뭐 병원에 전기가 나간 거예요. 정전이 돼가지고 수술 장비가 다운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리스크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수술 시간이 됐는데 전날 마신 술이 들깬 거예요. 그것도 리스크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것입니다. 근데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어떤 게 가장 큰 리스크일까요? 진단을 잘못하는 그것도 맞겠네요. 오진. 그죠? 오진도 리스크일 것 같습니다. 또요.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를 죽이는 환자 죽이는 일이요? 맞습니다. 테이블 데스. 그죠? 환자 죽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활동이 환자 살리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수술을 집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수반되는 일이 있는데 뭐냐? 출혈이 수반돼요. 피 흘리지 않고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출혈이 수반될 때 의료진들이 가만히 있진 않죠. 왜냐면 그냥 놔두면 환자가 출혈가다로 죽게 돼요. 그래서 출혈을 관리해요. 어떻게 관리하냐? 눌러서 지혈도 하고요. 모자르면 수혈도 해요. 왜냐?
환자 살려놓아야 하니까는.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 입장도 똑같아요. 자, 저희는 100번 거래해서 100번 다 이기고 싶은데 하다 보면 반드시 손실 거래가 수반이 돼요. 근데 손실 거래를 그냥 방치하면요, 계좌가 손실 가더로 죽게 돼요. 그래서 손실의 금액을 관리해요. 어떻게 하냐? 짧게 끊고 나와요. 그게 위험 관리예요. 즉, 손실 보는 거래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손실의 금액을 관리하겠다. 그것이 위험 관리예요. 더 이상 분산 투자나 자산 배분 또는 현금과 주식의 비율 조절이 위험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레리 하이트의 인터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퍼 사부님이요, 6일 동안 수업을 해주시고 미국 가셨는데요. 그냥 가신 건 아니었고, 마켓 유저드랑 더 뉴 마켓 유저드 책 2권을, 원서 2권을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이거 후반 교육을 해라 하셔가지고, 2권을 저희가 한 2달 반 정도 같이 학습을 했어요. 마켓 유저드는요, 합격 수기 정도 돼요. 예전에 월간 고시를 보면은 맨 끝에 그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들이 합격 수기 써놓으셨거든요. 민법은 무슨 책을 봤는지, 형법은 어느 학원에 어느 강사가 수업이 도움이 많이 됐는지, 난 어느 절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처럼 마켓 유저드에는 수천억씩 수조씩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에요. 어떻게 시장을 이해했는지, 어떤 위험관리 기법을 썼는지 등등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레리 하이트 부분을 공부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큰 충격이었었어요. 레리 하이트는 배우도 하시고요, 스크린라이터로 일을 하셨었는데요. 잘 재미없었대요. 그러다가 그 옛날에 라디오에서 들었대요.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트레이딩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잘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업종을 전환하셨거든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셨는데 마켓 유저드의 저자랑 했던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I will give you an example how important this advice is. 자, 이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커피 선물 트레이더가 런던의 그의 집으로 자기를 초대했대요. 그리고 그의 서재에 들어갔을 때 많은 책을 보게 됐대요. 서재에 빼곡히 쌓여있는 책들을 보면서 생각했겠죠. 아, 이분은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박사네, 커피. 정말 많이 알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는 레스토랑에 데려갔고요. 에띠는 식사를 했는데 묻더래요. 레리한테. 레리, 나보다 커피에 대해서 더 많이 아나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커피 선물 트레이더고 배가 어디 있는지 주무장관이 누군지 다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You are right? 하고 대답했대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래요. I don't know anything about coffee. 나는 커피에 대해서 전혀 잘 몰라요. 인팩트 사실은 I don't even drink it. 그거 마시지도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그걸 거래하시죠? 라고 물었고 I told him I just look at the risk. 나는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식사 시간이 몇 시간 이어졌고요. 5times 5번을 묻더래요. What I did. 어떻게 하냐 물었고 5번을 얘기해 줬대요. 어떻게 얘기해 줬냐? I manage risk. 나는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났고요. 나는 그 친구가 1억 불을 날렸다는 얘기를 듣게 됐대요. 그럼 분명히 나의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한 것이다. 더 알고 싶으십니까? 그는 참으로 나보다 커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았죠. 그러나 그는 위험에 대해서 보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가 끝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이 충격이었었어요. 저는 대학 시절 주식 투자에 미쳐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주식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또 부작용이 있었냐. 제가 본부는 학생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에도 시험 준비를 안 해요. 뭘 했냐? 하루 종일 경제신문 읽었어요. 전 이런 생각했거든요. 주식 투자자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신문을 정독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 아닐까? 최소한의 자격 아닐까?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신문을 많이 읽었었어요, 제가. 또 그 당시에 삼성전자를 산다 하면 삼성전자의 매출이 얼마인지,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EPS가 얼마인지, 주당 순자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또 휴대폰은 잘 팔리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떤지를 알아야지만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생각했는데 돈을 많이 버신 레리할 때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커피 선물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래요. 커피 잘 모른대요. 사실은 마시지도 않는데요. 근데 내가 돈은 많이 벌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저랑은 정반대의 접근 방식이었죠. 자, 레리 하이트 이야기에서 얻어야 될 교훈 뭐가 있을까요? 방춘봉님. 네. 리스크를 관리 잘해야 된다. 이게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도 맞습니다. 자, 태경성님.
네, 어떠세요? 레리아이트 이야기에서 저희가 얻어야 될 교훈 뭘까요? 그분은 커피 박사였지만 예. 그 리스크를 잘 보지 못해서 예. 큰 돈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빠삭해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거보다 상위 개념은 위험 관리다. 일 겁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뭐 펀더멘탈이랑 그리고 위험 관리가 충돌하면 위험 관리 손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뜻일 겁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를 사고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손실 커가는 걸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아, 저거 안 자르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이런 대답 많이 하세요. 삼성전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이야. 망하긴 하겠어? 라는 대답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분기당 영업이익 10조가 넘게 나는 회사야. 펀더멘탈이 얼마나 튼튼한데? 라는 대답을 많이 하세요. 자, 그거는 반대로 푸질고란 코스닥에 어느 종목 샀다가 종목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겁먹고 많이 파세요. 즉 어떤 모습을 많이 보냐, 저희는 주위에서 펀더멘탈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위험 관리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돼요. 6개월 정도 시장에 참여하시면요 다들 박사가 되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일본 원전이 터졌다 하면 그래? 그러면 태양광 관련주가 좋겠네. 태양광 관련주는 뭐가 있는데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 그러면 차입 경영 많이 하는 건설사가 당분간 좋지 않겠는데? 라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또 원화가 평가절하가 되면은 그럼 수출 많이 하는 현대차가 당분간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다 하면 그러면 내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매수가 집중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이러한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세요. 자, 2007년 경에도 시스템 트레이딩 바람이 열심히 불었습니다. 왜 불었냐 하면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주식을 해서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돈을 못 버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셨더라고요.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주식을 사고 팔 때 감정이 개입되세요 라고 진단을 내리셨고요. 또 처방은 이렇게 내리셨어요. 그러니 주식을 사고 팔 때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기계로 사고 팔아야 돼. 시스템을 짜야 돼. 라고 처방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온 국민이 시스템으로 코딩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래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한 2, 3년 뒤에 다 사그라들었어요. 왜냐? 해봤는데 잘 안 된 것이죠. 저희들이 주식 거래를 하는데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사고 팔 때 감정이 개입돼서가 아니라 사고 파는 주식에 대해서 파악이 덜 돼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트레이딩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육 초기에 키퍼 사부님도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종목 코드 번호 005930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근데 키퍼 사부님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삼성전자로 생각하지 말고 코드 번호만 보고 거래해도 괜찮아요. 그냥 코드 번호만 보고 거래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기절했어요. 아니, 다른 종목도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를 아무것도 보지 말고 거래하라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귀한 시간에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우리한테 뭘 전해주고 싶어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 당시에 하루에 10시간씩 6일 수업을 해주셨는데 6일 끝날 때까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 받았던 원고가 한 100원장 되는데 이거를 1년 동안에 한 30번 정도 반복 학습을 했었거든요. 1년 좀 지나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냐, 키퍼 사부님이나 레리하이트나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자, 리차드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거래하는 대상의 종목의 이름을 몰라도 난 거래해서 돈 벌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추세매매파의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위험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필요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이 분야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보통 한 10분 정도 얘기해 보면 알아요. 뭘 하냐? 버는구나. 못 보는구나. 아니면 못 보는데 보는 것처럼 얘기하겠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0분도 시간이 아까울 때는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손익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한 2,500분 정도 수업을 들으셨는데요. 손익 차트 그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손익 차트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손익 차트를 그려야지만 실력이 빨리 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잘하고 싶으시면 손익 차트를 반드시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 손익 차트는 왜 가져왔냐면, 그 당시에 23명의 한국인 터틀 트레이더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0점짜리 손익 차트예요. 예, 이분이 정말 제일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자, 이 손익 차트를 보면 저희가 뭘 알 수 있냐? 아, 이분은 평생 벌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회사에서는, 7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23명을 가르쳤는데요. 가르칠 때는 뜻이 이랬을 거예요. 이걸, 배워서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주세요. 라는 뜻으로 가르쳐 줬을 텐데, 그 당시에 부작용이 생겼어요. 다른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률이 높게 제시되면 회사를 옮겨가거나, 아니면 한 2, 3억 정도 기본 시드머니가 생기면 다들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됐다. 난 집에 가서 내 걸 하겠다라고들 많이 가셨거든요. 근데 이 손익 차트의 주인공은 회사에서 퇴직을 하셨어요. 끝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회사에서 매년 100억씩 13년을 버셨어요. 그래서 23명의 한국인 터틀 트레이더 중에 1억 불 클럽에 가입하신 분도 한 분 나오신 거예요. 예. 자, 이 손익 차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본전이거든요. 본전이고 올라간 건 번 거, 밑으로 빠진 건 깨먹은 날이에요. 자, 이게 바 하나는 원 트레이딩이에요. 사서 팔면 원 트레이딩이거든요. 그 금액을 표시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반은 대략 한 번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3천만 원 버신 거예요. 3천만 원 버신 거고요. 자, 이거는 누적 그래프예요. 누적 그래프 net asset value 순자산 수익률 곡선인데 저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자, 이 손익 차트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특징 뭐가 있을까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손해를 봐요? 예, 손해를 보죠. 그건 특징은 아닙니다. 모두 손해를 보죠. 그죠? 그거 말고. 승률이 높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앞부분은 거의 깨지지 않고 거의 연속해서 이기기도 하죠. 자, 근데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손실의 금액이 다 짧고 일정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맞네요. 정답이죠. 하나 나왔어요. 자, 이분이 2년 동안에 2100%라고 하는 놀라운 수익을 얻으신 분인데 손실을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죠. 그죠? 손실을 보긴 보는데 그 금액이 가지런해요. 맞죠? 즉 이건 뭐냐? 리스크 관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리스크 관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또 다른 특징 한번 또 찾아보세요. 예, 벌 때 많이 벌고 손해 볼 때 적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답입니다. 두 번째 정답 나왔습니다. 벌 때 많이 벌고 깨먹을 때 조금 깨지는 게 무한 반복되고 있어요. 보면 맞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또 이것도 어떤 딜러의 손익 차트인데요. 누적 그래프는 우상향하죠. 보면은 우상향하는데 앞에 차트보다는 손실 관리가 위험 관리에 좀 느슨한 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손실 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큰 게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투자자는 어떻게 거래를 하시냐면 이렇게들 많이 거래하십니다. 예. 가면 갈수록 자산이 점점 없어지는데 벌어도 조금 벌고 그죠? 깨지면 왕창 깨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 우하향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7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익 차트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희 강좌의 목표예요. 저 졸업생이 1000명이 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많았고요. 뭐 되게 많았어요. 뭐 좋은 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이천에 근무하는 치과의 선생님 찾아오기 전에 4년 정도 거래하고 증권 관련서 100권 정도 읽고 왔는데 4년 적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졸업 후에 5천만 원 갖고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 통화했는데 계좌가 한 15억 정도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 입장이에요. 또, 현역 펀드 매니저도 많이 오셨거든요. 현역 펀드 매니저 중에, 어떤 펀드 매니저는, 전국에서 운영되는 사모펀드가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전국 8등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대형증권사 전국 1등도 2명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뭐, 입사한 지 10년이 넘는 분들이었는데, 10년 동안 한 500등, 600등 하다가, 기업 수업 듣고 반년 정도 있다가 전국 1등 달리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이 꼭 남의 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오셨으면 일단 주식 투자자로서는 기회를 한번 얻으신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네. 자, 기초 이론 질문지 이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을 10,000원에 매수했다면 얼마에 손절매하는가? 손해보면 팔지 않아요? 9,500원, 9,000원, 8,500원, 8,000원 기타.
자, 그동안 거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민호님. 저는 네. 손해를 보면 안 팔고 그냥 끝까지 들고 가는 편. 그래요? 네. 같이 투자하셨네요, 그럼? 네, 같이 그죠? 투자했어요. 알겠습니다. 이호소님. 네, 저는 9,000원에 팝니다. 9,000원에 팔아요? 네, 매입해서 한 10% 빠지면 나온다?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윤은주님. 저는 그때그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기분에 따라서 좀 네. 다른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볼까요? 박태현님. 어떠세요? 저는 빠지는 게 계속 빠진 것 같은 모양새면은 그때 파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바가문서 하는 거네요. 그때그때 네. 좀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네. 하겠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원트레이딩이 몇 프로 리스크를 부담합니까? 랑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위험관리 출발점 정도 돼요. 출발점 정도 되거든요. 자, 저희가 어릴 적에 영어 배우죠? 영어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그쵸? A부터 Z까지 알파벳 외우잖아요. 그죠? 자, 이 질문은 위험관리 A 정도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맞히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전엔 전멸이었고, 요즘도는 조금 맞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걸 봐서는 요즘은 유튜버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1% 빠지면 손절하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1%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괜찮나요? 보람님 어때요? 1%? 사자마자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팔아요? 그렇게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윤재호님 어떠세요? 1% 마음에 드세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1%라고 발표하면 다들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뭐 1%면 뭐 사자마자 바로 손절인데 이런 반응도 많으시고요. 특히 증권사 직원들은 표정이 더 어두워지세요. 1% 매수매도 왔다 갔다 수수료만 1.3%다 이런 표정이 많으세요. 예.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1%라고 발표했을 때 아마도 10,000원에 진입해서 9,900원 스탑로스 하는 걸 머릿속에 그리셨을 거예요. 맞죠? 예. 그 1%가 아닌 거예요.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매입 단가의 1%가 아니라 전체 자산의 1%라고 배웠어요. 전체 자산의 1%예요. 자, 만약에 계좌에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의 1%는 얼마죠? 1억이죠, 1억. 그러면 100억을 운용하는 딜러라면 나의 한 번 실수가 손실이 1억이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10억이다. 10억의 1%는 얼마죠?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면 내가 한번 배팅했다 손실을 보는 걸 했을 때는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손실의 금액은. 1,000만 원 이내로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그래요. 자, 주식 배팅 사이즈랑 위험관리 관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억 계좌입니다. 1억 계좌. 원트레이딩의 전체 자산의 1%를 리스크로 감당하기로 했어요. 그럼 한 번 실패 시 손실 금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100만 원이죠. 왜 100만 원이냐? 전체 자산이 1억이고 1억의 1%가 100만 원이니 100만 원이 스탑로스 가격 기준이 되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A라는 주식을 10,000원에 1,000주 배팅했거든요. 10,000원짜리 1,000주 1,000개를 샀으면 얼마치 산 건가요? 1,000만 원치 샀어요. 지금 입장에. 자, 1,000만 원 산 입장에서 나는 100만 원 손해보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10,000원이 얼마까지 빠지면 100만 원 손해볼까요? 10%. 그렇죠. 9,000원. 그렇죠? 10,000원부터 9,000원까지 가격 차이 1,000원 곱하기 지금 1,000주를 하면 100만 원이 돼요. 이 100만 원은 1억의 1%예요. 그래서 9,000원의 스탑로스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000원짜리를 2,000주 샀어요. 빨리 가겠다 싶어가지고 2,000주를 샀는데, 자, 10,000원짜리 2,000주, 2,000개를 산 입장이면은 얼마치 산 거죠? 2,000만 원치 샀죠. 그쵸? 자, 2,000만 원을 산 입장에서는 어디가 스탑로스 가격일까요? 나는 1억의 1%인 100만 원께 좀 나오기로 했는데 10,000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지면 100만 원 손해보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쵸? 9,500원이죠. 10,000원부터 9,500원까지 가격 차이가 500원이고 지금 들고 있는 게 2,000주니 곱하기 2,000을 하면은 100만 원이 돼요. 이 100만 원은 1억의 1%거든요. 그래서 2,000주를 산 입장에서는 9,500원이 스탑로스 가격이 될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를 500주 샀어요. 500주. 500만 원어치. 그러면 스탑로스 가격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8,000원이 돼요.
그죠? 10,000원부터 8,000원까지 가격 차이가 2,000원이요. 곱하기 500주 하면 금액은 100만 원이 될 것이고, 이 100만 원은 1억의 1%가 될 거예요. 됐죠? 네. 이번에는 10,000원짜리 100줄 샀습니다. 얼마치 샀을까요, 그럼? 100만 원어치. 자, 그럼 이 입장에서 스탑로스 가격은 얼마가 돼야 돼요? 상장 폐지. 정답이죠. 가루가 될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예제를 통해서 하나를 정리할 수 있어요. 배팅 사이즈에 따라서 스탑로스 가격이 다 다르네 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000줄을 하면 9,000원, 2000줄 하면은 9,500원, 500줄 하면은 8,000원이 스탑로스가 됐어요. 그죠? 배팅 사이즈에 따라 스탑로스 가격이 다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가. 그죠? 아이고, 됐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매입단가 기준으로 할래요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30% 빠지면 손절하겠다는 전략 어떨까요? 1억 계좌에서 1억을 모두 배팅했거든요, 10,000원에. 30% 빠져서 손절하면은 3,000만 원 손해보겠죠. 자, 근데 1억 계좌인데 1,000만 원만 배팅해요. 거기서 30% 빠져 손절하면 300만 원 손해보겠죠. 그러면 300만 원 손해본 거랑 3,000만 원 손해본 것이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매입 단가에서 10% 빠지면 손절해요. 또는 20% 빠지면 손절해요. 또는 저는 위험관리 철저히 해서 5%만 빠져도 손절해요. 라고 하는 답변은 내 시장도 틀린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로 이렇게 하세요. 매입 단가 기준으로 엉성하게들 많이 하세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자, 어떤 분도 그래요. 1억 계좌인데 1억 다 샀거든요. 10,000원에 만주 사놓고 30% 빠졌더니 손절해요. 그리고 그래요. 나는 위험을 관리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법이 1%만 가능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관리 기법이 전체 자산의 1%만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의 합격수기인 마켓 유저들 보시면 마켓 유저, 더 뉴 마켓 유저에는 36분 정도의 세계 유명세 펀드 매니저가 나오는데요. 그분들 중에 70%는 전체 자산의 1% 리스크 관리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30%가 0.5%도 있고 2%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돼요. 그리고 딱 한 분이 4% 하신대요. 4%. 근데 이분은 시장에 뜯어먹겠다가 하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혹시 뜯기면 4% 뜯기고 나와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거래 잘못해서 4% 뜯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거래는 2%로 절반으로 줄여서 한다고 하세요. 자, 이거는 자금관리 기법인데 그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요. 네. 어쨌든 간에 위험관리 기법의 불변의 기준은요. 매입 단가가 아니라 총 자산 대비로 하셔야 돼요. 총 자산의 1%, 2%, 0.5%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하는 일은요, 고수익만 추구해서 신용 미수로 거래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좌에 깡통이 나요. 또 위험관리에만 집중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좌에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위험관리라는 것은 깡통 계좌와 저수익의 접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는 30대 초반에 젊은 피다. 난 시드머니 얼마 없고 돈 빨리 벌어야 된다 하면 원트레이딩에 2% 리스크 부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는 50도 넘었고 그동안 많이 벌었고 앞으로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건 더 중요하다 하신다 하면 그런 경우는 0.5% 정도 거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2%는 넘기면 안 돼요. 대세는 1%예요. 1%. 주식 배팅 사이즈 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까지 저희 터틀 트레이더가 쓰는 위험관리 기법은 4가지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같이 학습을 하셨고요. 지금은 이 페이지부터는 주식 배팅 사이즈 결정 관련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배팅 사이즈 결정 하죠. 저희가 주식을 사고 살 때마다 몇 주 사겠다 빌타 결정을 내리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방춘봉님, 네, 주식 하세요? 주식은 하지 않고 선물 거래를 선물 거래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태경성님, 네, 주식 하세요? 아니요, 저는 주식이나 선물이나 다 해본 적이 없고요. 네. 주식 한번 해보려고 지금 강의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와주질 않네요. 자, 이도현님, 어떠세요? 주식 하세요? 네. 네, 그리고 요즘 뭐 사셨어요? 삼성중공업에 지금 천주 샀어요? 네. 오케이. 자, 삼성중공업 살 때, 천주 살 때, 네. 천주 사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 하셨잖아요. 네. 그 의사결정의 기준은 뭐예요? 그냥 그때 갖고 있는 현금을 다
거기다 쏟아부었어요. 아, 그러면 그때 때마침 남아있던 현금이 네. 손주 살 수 있던 돈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의 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자, 이때 이 중에 여기. 자, 여기 보시면, 1600포인트 정도 돼요. 쭉 보시면은. 자, 그때 위로 이 일주일 동안에, 거래일수 5일이죠. 일주일 동안에 종합주가 지수는 대략 위로 16포인트, 밑으로 16포인트 정도 움직인 구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는 이 구간에서는 아마도 10,000원짜리는 9,900원에서 11,100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이었을 것이고요. 또 50,000원짜리는 대략 49,500원에서 55,000원 정도 왔다 갔다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이 주에 진입을 하면서 10,000원짜리 진입하면서 9,700원의 손절해지라고 전략을 짰다면 전략이 괜찮을 겁니다. 즉, 방향을 마치고도 털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일주일, 자, 여기서부터까지는 보시면 1200에서 한 900포인트까지 300포인트가 폭락했거든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10,000원에 진입하면서 9,700원의 손절 해지라고 전략을 짰다 하면 아마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손절만 당했을 거예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식 배팅 사이즈 결정을 우리가 매번 하시는데, 배팅 사이즈 결정은 많이 갈 것 같아서 2,000주 지르고, 조금 갈 것 같아서 1,000주 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입할 그 당시에 종목의 변동성이 기반이 돼야 돼요. 변동성이 기반이 돼야 돼요. 저 변동성.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받았던 변동성 관련 자료는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냥 원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4주차 2교시에 곱하고 빼고 나눠서 몇 주 정확히 사야 되는지 계산할 줄 아는 거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원론 버전으로 정리하면 적으세요. 배팅 사이즈 결정은 변동성을 기준으로 한다. 배팅 사이즈 결정은 변동성을 기준으로 한다. 변동성이 크면 배팅 사이즈를 줄이고 변동성이 작으면 더 산다. 이런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이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만 몇 가지 정리해왔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달 안에 10분의 1 토막 날 수 있다. 가능할까요? 요즘 삼성전자 얼마예요? 5만원 하나요? 6만원 하나요? 6만원에 요즘요? 많이 올랐네. 자, 삼성전자 6만원이 2달 뒤에 6천원 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도현님. 네, 6,000원 어때? 갈 수 있을까요? 6,000원 절대 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요? 오케이, 좋아요. 준세님, 어때요? 6,000원. 가능은 하겠지만 거의 희박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터틀 트레이더는요,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일이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IMF 때. 그때 IMF 터지기 전에 삼성전자 한 43만원 정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IMF 얻어맞고 2달 만에 37,500원 갔어요. 그래서 그때, 야, 삼성전자가 37,500원이야? 이게 말이 돼? 라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짓고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 신문에도 났는데, 이건희 회장님의 삼성전자 지분이 시가총액이 1,500억이 안 된다. 그래서 1,500억 있으면 삼성전자의 개인 일대 대주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기사 났던 기억나거든요. 그런 일이 하여튼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보면은. 2000년 초반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가상화폐 열풍 못지않은 일이 있었어요. IT 버블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떠냐. 옵션도 아닌 주식이요. 100배, 200배가 났어요,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죠. 예. 그래서 그때 저도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 시장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회사 돈으로, 사이버텍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을 회사 돈으로 3만원에 4만 줄 샀어요, 제가. 꽝 찍었는데, 첫날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상한가, 한 달 내내 상한가. 그래서 한 달 뒤에 딱 봤더니, 3만원에 샀던 사이버텍 홀딩스가 25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예. 예. 그래서 25만 원 찍고 밀리는 걸 보고 22만 원대에 전량 팔았어요, 제가. 4만 주를 팔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고 살았는데 한 2년쯤 지났는데 회사 앞에서 점심 사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버텍 홀딩스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 사이버텍 홀딩스. 나의 효자 종목. 요즘도 잘 지내나? 가서 시세 조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가서 시세를 조회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 제가 22만 원대 팔아먹었던 그 종목이요. 800원이더라고요. 저는 그거 22만 원대에 팔아먹을 때 이게 800원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시장에서는 발생하더라고요. 자, 어떤 분께서 22만 원대 저한테 3만 주 사주셨으니까 제가 빠져나올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 어떤 분께서 주식 투자하는데 나는 위험관리 같은 거 없어. 손해보면 5%라. 나는 존버퍼야. 라고 했다면 계좌가 가루가 되지 않았을까요? 계좌가 아니라 인생의 가루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자, 2011년 같은 예는, 그 당시에 재벌 회장님을 한번 모셨는데, 회장님이 재산이 1조가 넘으세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혼자 한 1,000억 정도 하셨거든요. 근데 특이한 건 자산운용사나 자문사에 여유주를 주지 않으시고, 여의도에 근무하는 펀드 매니저 한 명 뽑아다가 옆에 놓고 직접 챙기는 스타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전임자는 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여의도로 가시고 제가 후임으로 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업무를 회장님, 사모님, 저 3명이서 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세실이라는 종목을, 사셨어요. 사셨는데 한 13만 주 정도 산 거예요. 12,000원대에. 그래서 그렇게 사놨는데 문제는 세실이라는 종목이 계속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쭉 빠져서 7,000원대가 된 거예요. 7,000원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주식 사놓고 가격이 빠지면 되게 환장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저거 빨리 저거 가서 잘라내야 되는데 이러고 있고요. 거꾸로 주식을 사서 올라가면은 되게 느긋해요. 근무 시간에 몰래 사우나도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물론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시죠. 올라가면 팔기 바쁘고 빠지면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시고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어쨌든 간에 세실이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저 안 자르세요? 저거 손실 금액이 자꾸 커가잖아요. 저 자르셔야 되죠? 라고 했더니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더 지켜봅시다 김 차장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입장이 직원으로서의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될 입장이라. 그죠? 제가 팔자고 해서 팔았는데 반등하잖아요. 다음날부터. 제가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실대로 못하고 참았어요. 기다렸는데 또 며칠 지났는데 5,000원대에 진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안 되겠습니다. 저거 자꾸 세실 손실 금액이 커가니 이제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김 차장이 파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팔긴 팔았는데 13만 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 종목이 하루에 거래량이 한 8,000주 정도인 거예요. 많으면 만 주. 그래서 100주, 200주, 300주 쪽에서 열흘 동안 팔았어요. 이제 열흘 동안. 계속 때려 팔았거든요. 그래서 거래 끝난 다음에 회장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봤더니 7억 600만 원 건졌더라고요. 그리고 거래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나? 갑자기 이게 하한가에 들어가는 거야. 하한가 10만 주 팔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죠. 파는 놈은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가격 불문하고 여기서 빠져나오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한가를 2번 더 맞고 3일을 맞았는데 3일차 장 끝난 다음에 공지가 하나 떴는데 이런 공지였어요. 세실 대표이사께서 횡령을 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 달간 쉬었다가 3일 동안 정리매매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기다렸다가 정리매매를 했는데 3일차의 맨 마지막 날 종가를 봤더니 50원으로 끝났더라고요. 예. 저희 사모님께서 이 주식을 살 때, 이걸 알고 사셨을까요? 이 종목 2달 뒤에 상장 폐지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사셨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이 종목 유기농 업체인데 요즘 전국적으로 웰빙 바람도 많이 불고 국민들의 건강도 생각 많이 하니 저거 사놓으면 돈 될 것이다. 가격 올라갈 거다 하여 샀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자, 저희들이요, 이런 종목들 2달 안에 10분의 1 토막 나는 삼성전자나 그죠? 시가총액 99%가 없어지는 사이버텍 홀딩스나 2달 뒤에 상장 폐지되는 세실을 미리 알아보고 피해 가나요? 안 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 모르고 삽니다. 사고 사후적으로 당하죠. 당해. 그죠? 자, 근데 우리들이 이런 종목을 샀는데, 그죠? 재수없게 이런 종목 샀는데, 그때 위험 관리가 없으면 어떨까요? 언제든지 계좌가 가루가 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마켓 이유들 보면은, 윌리엄 오닐 편을 보면은, 윌리엄 오닐이 재미난 자기의 경험담 얘기해 주세요. 자기는 어떤 종목을 100달러에 손절했대요.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근데 몇 달 뒤에 우연히 봤더니 그 종목이 1달러가 있더래요. 근데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이거 1달러 갈 거랑 상상도 못했다, 내가. 근데 시장에선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 윌리엄 오닐이야. 내가 윌리엄 오닐인데, 내가 돈 많이 벌기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하지. 맞아. 나 세계적으로 명성이 유명한 펀드 매니저지, 내가. 근데 나도 이런 종목 고른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서 위험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주식시장이란 곳은요, 상식적인 곳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위험관리가 필요해요. 자, 그럼 퀴즈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 후에 책을 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일. 이건 어떨까요? 사놓은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기를 달님과 별님에게 기도드린다? 어떨까요? 아닌가요? 네, 좋아요. 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자, 김혜민님, 예, 주식 체결 매수했어요. 체결 띵동 울렸어요, 알람. 그럼 뭐 해요?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일. 체결이 잘 됐는지 체결 창을 확인해봐요.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문준호님, 뭐 할까요? 저희가 체결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예, 저는 일단 체결하면 시세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그걸 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유민호님, 어때요? 제일 먼저 하는 일. 저는 제일 먼저 일단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주식을 사면 매번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그죠? 어쩌면 내려가는 일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주식 하는 일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기본적 분석상, 기술적 분석상 또는 어디서 뭐 정보를 들었던 간에 저거 사놓으면 돈 되겠다 싶어서 사지만 혹시 내 생각과는 반대로 빠지면 여기서 손절해서 요만큼 손해보고 나와야지 라고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관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배팅할 그 당시에는 얼마 깨지는지 미리 알아요. 근데 얼마 벌지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모를까요? 호선님. 기업 분석 툴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죠. 분석 툴이 다 다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윤은지님 어때요? 왜 우리는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를까요? 매도 목표 가격이 매번 다른 목표 가격이 매번 다르다? 그것도 맞는 얘기겠죠. 내 생각이 맞아 가격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갈지 서로 몰라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은 목표 매도 가격은 없다예요. 없다. 한 번은 증권방송을 보는데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전문가께서 나오셔가지고 A 종목 추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재가 10,000원, 목표가 50,000원. 그래서 이 주식을 사서 50,000원에 파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어요, 제가. 그래서 전화 드려서 방송 잘 보고 있다.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10,000원인데 이 종목 이게 50,000원 갈지 어떻게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종목을 분석해보니 50,000원짜리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하고 전화를 일단 끊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바닥에 경험이 아니 적구나. 아니 어떻게 주가가 기업 가치대로만 움직여?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자, 이걸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저희는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했어요. 방송을 보고 10,000원인데 이거 50,000원 간다 해서 믿어보고 샀어요. 50,000원에. 그리고 석 달 정도 지났는데 석 달 뒤에 봤더니 이게 49,900원이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되게 감탄을 하죠. 야, 이거 그 애널리스트 실력이 대단하구나. 석 달 전에 10,000원일 때 50,000원 간다고 하더만 벌써 49,900원이네? 내일 50,000원 되면 팔아야겠다 싶어서 다음날 주식을 팔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전날 49,900원까지 갔던 그 주식이 다시 49,000원, 45,000원, 40,000원, 30,000원, 20,000원, 만원까지 빠지는 경우 수도 없이 저희는 많이 경험했어요. 빠질 때 어떤 생각으로 안 파는 줄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죠.
49,900원이 내 본전인데 라고 하면서 안 팔고 계속 버티세요. 그러다가 어디서 굴복하냐면 11,000원대 많이 파세요. 왜냐? 또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입장이다 보니, 그렇죠? 그렇게 파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많이 경험했죠, 또 저희가. 또 어떨 때는 5만원인데 그래요. 방송에서 5만원 한다 하여 믿고 한번 사왔어요. 석 달이 또 지났는데 봤더니 오늘 벌써 5만원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래죠. 야, 그 애널리스트 실력 대단하네. 10,000원일 때 5만원 간다면 진짜 왔어. 5만원 됐어. 내일 팔아야겠다 해서 다음날 파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종목이 5만원에 팔았는데 쉬지 않고 6만원, 7만원, 9만원, 10만원 가는 경우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먹고 팔긴 했지만 이것도 잘못 판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주식 거래할 때 매도 목표 가격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서로 라고 생각해요. 자, 이 개념은 터틀 트레이딩의 매도 전략과도 연결이 돼요. 다시 매도 전략은 다음 주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험 관리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원금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가지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잘해서 돈 많이 벌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잘 안 됐어요. 1,000만 원 까먹었어요. 그래서 9천만 원 됐어요. 이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야지 하고 생각해 봤어요. 얼마 벌면 본전 되나 봤더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자기는 깨먹기를 10%, 1,000만 원 깨먹었는데 9천이 다시 1억 되려면 그때부터는 11%를 벌어야지만 본전이 되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또 열심히 운영했는데 잘 안 돼서 누적으로 20% 2천만 원 까먹었어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잘해야지 생각했는데 얼마 벌면 본전 되나 계산해 봤더니 분명히 깨먹을 땐 2천만 원, 20%를 깨먹었는데 8천이 1억이 되려면 다시 1억이 되려면 그때부터는 25%를 벌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죠. 자, 운영 잘못해서 누적으로 3천만 원, 30% 깨먹잖아요. 그때부터 43% 벌어야지만 1억이 돼요. 1억이 돼요. 될 거예요. 그리고 누적으로 반토막 내면 그때부터는 100% 벌어야 본전이 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자, 30% 정도 돈을 잃어서 손익의 비대칭성에 빠지면요, 보통 그 손익의 비대칭성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저희 하는 일이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좌를 죽였다는 것은 영원이 아니라 저희 기준으로는 운영 시작해서 한 30% 정도 날리잖아요. 만약에 1억 갖고 운영 시작해서 7천 되면 계좌를 하나 죽였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30%씩 깨먹은 그 실력으로 아마도 43% 못 벌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0% 정도 깨먹으면 계좌 하나 죽였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영을 시작해서 30% 정도 깨먹으면은 운영을 중지하셔야 돼요.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내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운영을 스탑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금융기관 딜러들도요, 보통 손실한도 20% 주세요. 돈 100억 맡겼다고 100억 날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한 20억 정도 날리면은 기획실에서 그만하라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우를 손 잘렸다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20% 정도 날리면 스탑하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건 아마도 기획실에서 회사 전체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직원께서 손익의 비대칭성을 알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거죠. 아니, 30% 깨먹으면 43% 벌어야지 본전되는데 못하잖아. 또 너희들 우리 회사 대표 선수라며, 그러면 손실한도 20% 차기 전에 돈을 벌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저희가 하는 일은 그래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하는 일은 깨먹지를 말아야 돼요. 왜냐면 깨먹잖아요. 깨먹었다가 올라올 때 갑절이나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하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때 원트레이딩의 1%, 2% 리스크 부담하는 이유는 대범하지 못해서 쫀쫀해서가 아니라 이런 손익의 비대칭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이 그래요. 자, 거래할 때 원트레이딩의 짊어질 리스크 크기 1% 할지 0.5% 할지 2% 할지를 정할 때 기준 중에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나의 거래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나의 거래 시스템이 종종 10연패를 자주 한다 하면 원트레이딩의 2% 리스크 부담은 매우 위험해요. 즉 10연패 곱하기 2% 하면은
20%가 MDD 20%는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쫓기지 않겠어요, 저희가? 곧 30%곧 차는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트레이딩에 부담하는 리스크는 만약에 시스템이 후질거리 하면은 한 1% 이하로 하시는 게 맞아요. 1% 이하로 하시는 게 맞아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위험관리가 필요한 이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퀴즈예요. 퀴즈. 자, 어떤 배팅을 참여하는데요. 손실과 이익을 볼 확률이 50대 50이거든요. 즉 뭐냐. 이 게임에 참여하면은, 2번 거래하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반드시 져요. 5번을 거래하면 5번은 반드시 이기고 5번은 반드시 지게끔 게임이 설계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게임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박태현님. 네,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이런 게임에 참여한다면? 지는 거래를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길 수 있을 때 베팅 사이즈를 크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좀 바꿔볼게요. 보고하지 못하고 1번부터 10번까지 배팅할 걸 미리 다 정하고 한 번에 던질 거예요. 한 번에. 자,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게임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자, 김보람님, 어때요?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네, 해야 돼요. 자, 어차피 승률이 50대 50이라면, 예? 과정은 다 빼고 결론적으로 볼 때 많이 벌고 깨질 때 조금 깨지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에 승률이 40%예요. 40%. 10번을 배팅하면 6번은 반드시 지고 4번만 반드시 이기게끔 된 게임에 참여해요. 이렇게 설계된 게임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윤재호님. 그때 최대한으로 네. 때 벌고 예. 손실은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작아지고. 그래요? 정답이죠. 자, 승률이 40%이다 하면 승률이 50%일 때보다 벌 때도 악착같이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악착같이 덜 깨지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승률이 30%예요. 방춘목님,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벌 때는 악착같이 벌고 네. 깨질 때는 또 악착같이 네. 작게 깨져야 돼요. 그래요? 정답이죠. 승률이 30%일 때라면 승률이 40%일 때보다 벌 때 더 악착같이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깨질 때 더 악착같이 덜 깨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승률이 2%예요. 태경성님,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벌 때는 진짜 악착같이 벌고요. 예. 진짜 악착같이 안 깨져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승률 2%일 땐 안 해야죠. 안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거래할 때 평소에 승률이 50%가 안 되는 경우 되게 허다해요. 한 20, 30%가 되게 많거든요. 그죠? 근데 20, 30%도 뭐 장난스럽게 한 건 아니에요. 최대한 본인 입장에서 노력해서 한 승률이 20, 30%인 경우 되게 많아요. 즉, 더 이상 노력해서 승률을 높이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승률이 20, 30%일 때, 그죠? 50%가 안 될 때, 벌 때도 100원 벌고 깨질 때도 100원 깨지면 돈 벌 수 있을까요? 벌지 못해요. 그죠? 어차피 승률이 50%가 안 된다 하면, 또 50%가 안 될 때 벌 때 금액과 깨질 때 금액이 같다면 돈을 못 벌다 보니 낮은 승률을 어디서 커버하냐? 벌 때 악착같이 많이 벌어야 돼요. 저희가 하는 일이. 또 깨질 때, 깨먹을 때 악착같이 덜 깨져야지만 낮은 승률이 메울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러지만 이게 사업이 돼요. 비즈니스가 될 거예요. 이 일 자체가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이유 네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거래할 때 반드시 손실 거래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거든요. 저희가 손실 거래 하게 되죠. 자, 손실 거래를 할 때 100만 원을 잃잖아요. 그럼 별 문제 안 돼요. 올해 연말 되기 전까지 101만 원만 벌면 계좌가 플러스로 돌거든요. 별 문제 안 돼요. 근데 3천만 원 잃잖아요. 이것도 별 문제 안 돼요. 연말 때까지 3,001만 원만 벌면 계좌는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30억을 잃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어떡하냐, 이제? 네 인생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뭐냐? 저희가 하는 일, 손실 거래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손실 거래 때 금액을 관리해야 돼. 금액. 어떻게 한다? 적게 깨진다. 적게. 어떤 기준으로? 총 자산의 1%, 2% 기준으로 적게 깨지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겼냐, 졌냐, 맞췄냐, 틀렸냐, 벌었냐, 깨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벌 때 얼마나 많이 벌었어, 깨질 때 얼마나 조금 깨져서가 중요한 일이에요. 됐죠? 자, 네이버에서요, 주식 관련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승률 90%를 자랑하는 땡땡땡 투자클럽.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이분들도 일을 많이 오래 하셨나 본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높은 승률 100%가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비법이라 생각하시는데, 틀린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은 승률은 필요가 없어요. 토탈 트레이드는 예를 들어서 승률 50%다 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해요. 승률 40%라고 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높은 승률을 구가하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자, 그래서 차트 손익도 아까 한 번 더 볼게요. 보셨던 거 보시면, 이 손익 차트도 매일 이기는 거래만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손실 거래도 합니다. 단지 손실은 짧고 이익은 길게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험관리가 필요한 이유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예요. 또 이거 퀴즈. 트레이더는 손실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실패했을 때, 내 인생 끝났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할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한번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도현님, 어때요? 한번 틀렸을 때. 다음에 그냥 더 잘해서 복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맞죠? 한번 틀렸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음에 한번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신준세님.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꾸준히 한다면 수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김혜민님, 어떠세요? 큰 수익이 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죠. 정답이죠. 네, 맞습니다. 자, 요번에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했을 때 전체 자산의 1%가 손실로 확정됐어요. 그럼 스트레스 받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잘하면 되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거래로 전체 자산의 50%가 손실로 확정이 돼요. 그럼 어떨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손익의 대칭성도 생각이 날 것이요. 그죠? 언제 내가 과연 본전할 수 있을까? 등등등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평상시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될 그 자리에서 손절을 못해서 손실을 키워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위험 관리 철저히 하시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위험 관리에 피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 잘 하시란 뜻입니다. 예. 자, 꿈속에 나타난 워런 버핏의 제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지 마시고 앞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속에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산신령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 평생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것을 알기에 주식거래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재능을 하나 부여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가지를 얘기해 주실 텐데 산신령 할아버지가 고약하잖아요. 줄 거면 다 주지 꼭 하나 고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따 5가지 나올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하나. 뭘 고르실지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세계적인 기본적 분석과 못지않게 기본적 분석을 잘하는 능력을 주겠다 하면 저 그거 필요합니다 할 건지. 2번. 세계적인 기술적 분석과 못지않게 기술적 분석을 잘하는 능력을 주겠다 하면 그거 필요합니다 저 주세요 할 건지. 자, 3번째. 회사나 시장에 대한 파악 능력은 젬병인데 거래 시 손실은 짧고 이익을 길게 만드는 손익관리 역량을 주겠다 하면 그거 주세요 할 건지. 자, 4번째. 주식 거래를 꾸준히 100억가량을 돈을 잃어도 평생 마누라가 모르게 만드는 능력을 주겠다. 자, 마누라가 무서우신 분은 4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5번. 자, 1천억 자산가진 이성에게 거는 족족 넘어오게 하는 작업 능력을 주겠다. 그럼 이걸 달라고 할 건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김보람님, 몇 번 고르실래요? 5번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민호님. 저도 5번이에요? 네. 오, 그래요? 이호선님. 저는 3번. 3번? 좋아요. 윤은지님. 저도 3번. 3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 현재 강좌 수강생들은 5번과 3번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5번을 거신 분들은 아마도 그동안 삶을 험하게 살아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 답일 수도 있겠네요. 자, 더 답은 3번이죠, 3번. 그죠? 제가 지금 2시간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예요? 그렇지, 위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제가. 그죠? 그렇게 돼요. 자, 보통 사람들은요, 대단한 노력을 해서 종목을 고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매일매일 쏟아 나오는 기업 분석 리포트 다 외우고, 읽고, 외우고, 신문기사 스프랩하고, 그리고 뭐, 고급 정보 캐러 다니고, 심한 분들은 기업 탐방도 다니세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A라는 종목 하나 골라요. 골랐는데, 올라가잖아요. 그 어떤 행태를 보이냐? 10% 먹으면 팔기 바빠요, 또. 그리고 또 열심히 연구를 막 해가지고, 이번엔 B라는 종목을 골랐어요. 근데 이번에 배팅 했는데, B라는 종목이 빠져요. 그럼 어떻게 거래하냐? 반토막 될 때까지 넉넉하게 거래하세요. 즉 뭐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래할 때 손실은 길고, 이익은 짧은 구조로 거래하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근데 이분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승률이 50%가 채 안 돼요.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볼 거예요. 아무리 기업 분석 리포트 달달 외워도, 그죠? 아무리 탐방을 열심히 다녀도, 또 아무리 밤사이 다우나스닥 뜬 눈으로 지켜보고 와도, 이 일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거래 시 확보해야 될 가장 큰 핵심 전략은 뭐냐면, 손실은 짧고 이익은 길게 만드는 손익관리 역량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탐방 다닌 거, 신문 본 거, 스크랩한 거, 그죠? 기업 분석 리포트 읽은 것들이 빛을 발하지. 이거 없이는 그런 것들이 다 꽝이 돼요, 꽝. 그래서 손익관리 역량이 가장 필요해요. 됐죠? 예. 저는 손익관리 역량이 조금 있을 테니 아마 5번을 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터틀 시스템의 핵심 전략은 1, 2가 있습니다. 1과 2가 있는데, 1은 뭐냐면,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해요. 손실은 짧고, 이익은 길게 해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손익 차트도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가 무한 반복되고 있던 거 저희가 봤죠? 다 확인했습니다. 네. 자, 마켓 주제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저자가 물어봐요. 인터뷰 말미에 꼭 물어보는데, 어떤 걸 물어보냐면, 이제 막 시작하는 트레이더한테 잘 되라고 좋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켓 주제에 나온 세계적 명성의 펀드 매니저들이 전부 다 이런 얘기 하세요.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가 제일 중요하다. 이 바닥에서 이거 이해 못하면 이 일이 평생 잘 안 될 거다라고 다들 얘기하세요. 예. 자, 그러면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성과 측정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성과 측정 지표를 저희가 쓰는데, 저희가 쓰는 성과 측정 지표는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닝 레이셔고요. 두 번째는 프로핏 로스 레이셔예요. 자, 위닝 레이셔는 승률 개념이에요. 승률. 10번 배팅해서 4번 이기면 위닝 레이셔는 40%. 10번 배팅해서 6번 이겼으면 위닝 레이셔는 60%입니다. 자, 프로핏 로스 레이셔가 중요한데 적으세요. 프로핏 로스 레이셔란 어떤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기는 거래에서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금액의 크기와 이기는 거래에서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금액의 크기와 지는 거래에서 평균적으로 잃은 금액의 크기, 지는 거래에서 평균적으로 잃은 금액의 크기의 상대 비율, 이기는 거래에서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금액의 크기와 지는 거래에서 평균적으로 잃은 금액의 크기의 상대 비율, 그게 프로핏 로스 레이쇼다. 정리됐죠? 자, 예제로 보겠습니다. 자, 이그젠플에서는 10번을 배팅했는데요. 첫 거래부터 6번째가 로스가 났고요. 나머지 4번에서 프로핏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 예제의 위닝 레이셔, 승률은 몇 프로일까요? 60%인가요? 40%죠, 40%. 프로핏이 4번 났으니까 위닝 레이셔는 40%가 되겠죠. 자, 근데 거래에서, 첫 번째 거래에서는요. 10원 손실이 났고요. 그 다음은 8원, 14원, 12원, 6원, 10원 손실이 났어요. 그럼 손실의 총 합은 얼마일까요? 60원. 그쵸? 60원이에요. 자, 근데 60원을 한 번의 거래를 통해서 잃었나요? 아니죠. 6번을 거래를 통해서 잃은 거죠. 그럼 60원을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값은 10원이 돼요. 즉,
지능 거래에서 평균적으로 이런 손실의 금액은 10원이구나 정리가 될 거예요. 자, 프로핏이 4번이 났는데 48원, 44원, 54원, 55원 났거든요. 프로핏이 이익이 났어요. 자, 이익의 총 합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200원이죠. 자, 근데 200원을 한 번의 거래를 통해서 벌었나요? 아니죠. 4번의 거래를 통해서 벌었잖아요. 그러면 200원을 4로 나눠요. 그러면 50원이죠. 즉, 마이너스 50원 대, 마이너스 10원 대 50원. 앞에 화면 보세요. 마이너스 10원 대 50원. 즉, 1대 5가 프로핏 로스 레이쇼가 된 거예요. 됐죠? 전달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퀴즈. 자, 어떤 시스템이요? 위닝 레이쇼 20%고요. 프로핏 로스 레이쇼가 1대 4예요. 그럼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확실해요? 본전 인물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본전이죠, 본전. 자, 저 보시면 승률 20%의 프로핏 로스 레이쇼가 1대 4라는 뜻은 이런 뜻이죠. 5번을 거래하면 저 보세요. 한 번 이긴다는 뜻이에요. 4번 지고. 맞아요? 그죠? 위닝 레이쇼가 20%라면 근데 4번 질 때는 1원씩 4번 져요. 그리고 이길 때는 4원을 벌어요. 1대 4니까 프로핏 로스 레이쇼가 합치면 0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0원을 혼자 계산하셨다면 전달이 된 겁니다. 그거는 됐어요. 자,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성과 측정은 뭘로 할까요? 위닝 레이쇼로 할까요? 프로핏 로스 레이쇼로 할까요? 그렇죠. 프로핏 로스 레이쇼로 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손실을 짧게 했는지, 얼마나 이익을 길게 했는지는 손익비, 프로핏 로스 레이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위닝 레이쇼랑 프로핏 로스 레이쇼가 있는데 저희가 중시하는 지표는 뭘까요? 위닝 레이쇼 중시할까요? 프로핏 로스 레이쇼 중시할까요? 그렇죠. 프로핏 로스 레이쇼 중시하죠.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앞 페이지에서 우리 하는 일은 이겼냐 졌냐 맞췄냐 틀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벌 때 얼마나 많이 벌었어? 깨질 때 얼마나 조금 깨져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프로핏 로스 레이쇼죠. 됐죠? 그렇게 돼요. 자, 위닝 레이쇼가 100%가 가능한 아주 간단한 전략이 있습니다. 승률 100%. 어떻게 하면 승률 100% 달성 가능할까요? 지면 안 팔면 정답이죠. 맞아요. 10,000원 샀는데 빠져요. 안 파는 거예요. 버티다 11,100원 내면 그때 파는 거죠. 그렇게 하면 승률 100% 달성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략에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전략. 지금 손해보면 안 판다는 전략. 뭐가 문제일까요? 시간적인 것도 있죠. 정답이죠. 또요. 정답이지. 맞아요. 리스크 관리 개념이 없어요. 저희는 리스크 관리 개념을 알파 오메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위험 관리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100번 잘하다가 101번째 계좌를 가루로 만드세요. 사람들은 101번째 계좌를 가루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전략은 너무너무 좋은 전략인데 요번 101번째 거래가 지지리도 운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동안 거꾸로 반드시 계좌를 가루로 만들 전략이었는데 그동안 100번 동안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거꾸로. 네. 조지 소로스가 강조하는 전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시절 금융의 연금술사. 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펀드 매니저였거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 꿈을 꾸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죠. 오로지 주식만 했는데 그때 헤지펀드계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 회장님이 책을 썼대요. 그래서 번역돼서 출판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가서 사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사다 봤는데 금융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인데 페이지가 이렇게 두꺼웠었어요. 그래서 번역본을 갖다 딱 펼쳤는데 봤더니 책 내용의 3분의 2가 양자 물리학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좌절했어요. 돈 많이 벌려면 펀드 매니저로 일하려면 물리학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럼 난 안 되네. 물리학 싫어도 하고 재능도 없고 다 안 되는데 난 하고 좌절하고 책을 덮었어요. 제가 덮었는데 몇 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터틀 트레이딩을 배웠잖아요. 배운 다음에 그 책을 다시 봤더니 이해가 가기 시작되더라고요.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갔어요. 제가. 자, 그 책을 보면요. 자본의 보존과 홈런을 강조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거래에 있어서 큰 찬스에 풀베팅 하지 않는 것은 거래에 있어서 큰 실수다, 미스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자본의 보존이란 어떤 뜻일까요? 1년 내내 거래하지 말고 현찰로만 들고 있어.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위에다 싶을 때 배팅해. 근데 그 배팅이 틀린 걸로 밝혀지면 손에 크게 보고 나오면 안 돼. 짧게 끊고 나와서 자본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좋은 찬스가 올 때까지 자본을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그 돈으로 제대로 배팅할 수 있어. 라는 뜻이었거든요. 즉, 자본의 보존이란 위험 관리 얘기한 거예요. 위험 관리. 자, 그럼 홈런은 뭘까요? 홈런. 홈런. 무슨 뜻일까요? 정답이죠. 맞아요. 우리의 손실은 짧고 이익은 길기 전략에 이익은 길게를 홈런이라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거래에 있어서 큰 찬스에 풀베팅 하지 않는 것은 거래에 있어서 큰 실수다라는 뜻은, 미스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얘기도 같아요. 적으세요. 자, 트레이더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은 손절매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벌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트레이더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은 손절매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벌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자,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손절매는, 스탑로스는 늘 있는 일이다 생각해요. 근데 크게 먹는 거래를 놓치잖아요. 가지고 죽일 놈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전략이 크게 먹는 그 한 번의 거래로 평상시에 잘 손절하고 다니는 손실들을 메우고 계좌를 플러스로 돌리는 게 저희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벌 기회를 놓치는 것을 아주 큰일 난다, 큰 실수했다 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자, 위 말에서 할 수 있는 조지 소로스의 비법은 역시나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예요. 이분이 양자 물리학을 잘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이분도 역시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기를 통해서 돈을 번 거예요. 자, 조지 소로스 회장님의 승률이 몇 %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그마치 65%. 승률 65%로 손실은 짧고 이익은 길게 거래하면 돈 벌까요, 못 벌까요? 무조건 벌 것 같아요. 무조건 벌 것 같아요. 자,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은요, 투자 원칙이 2개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 듣고 대학 때 이거 봤는데 화가 났어요. 왜냐?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화가 난 거죠. 이런 생각했거든요. 나도 돈 잃고 싶지 않아. 근데 주식 투자하면 돈을 잃어.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터틀 트레이딩 배우고 다시 봤더니 이해가 달리 되더라고요.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위험 관리지,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를 얘기한 거죠. 그죠? 즉, 워런 버핏의 운용 철학 중에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위험 관리. 이분도 똑같이. 같이 투자를 하시긴 하지만 위험 관리가 첫 번째 투자 원칙인 거예요. 예. 자, 리스크 관리 총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 리스크 관리 일을 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뭐 할까요? 제일 먼저 하는 일? 그렇죠. 총자산 확인합니다. 계좌에 얼마 들어있는지 확인해요. 5천만 원 들어있는지 1억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왜냐? 터틀 트레이딩의 모든 거래 원칙은요, 전략은 전체 자산 대비로 짜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총자산을 확인합니다. 자, 계좌에 1억 들어있는지 확인했거든요. 1억 들어있는 거 확인했는데 됐으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저희가? 네, 두 번째는 총자산의 몇 번 리스크 부담할지 정하셔야 됩니다. 1% 할지 2% 할지 0.5% 할지 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하겠다 뭐 하시면 돼요. 자, 총자산 1% 리스크 관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종목 선택합니다. 종목. 어떤 종목 살지 정합니다. 자, 삼성전자 사기로 정했습니다. 네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치. 변동성을 측정합니다. 저희가 변동성 측정 왜 하죠? 그죠. 배팅 사이즈 정하는 기준으로 써요. 그죠. 몇 주 정확히 곱하고 빼고 나눠서 사야 될지에 대한 학습은 4주차 2교시 할게요, 저희가. 예. 자, 변동성 측정하고 다섯 번째는 변동성을 기반으로 한 배팅 사이즈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배팅 사이즈에 따라서 스탑로스 가격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가격이 오면은 잘라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정리됐죠? 될 거예요. 자, 기타가 있어요, 기타. 자, 기타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할게요. 자, 퀴즈 하나 또 풀겠습니다. 퀴즈. 자, 나는 원 트레이딩에 총자산의 1% 리스크 부담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잘하면 나는 100만 원 깨먹으면 일단 나오겠다. 스탑로스 하겠다 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원 트레이딩에 1% 리스크 부담하기로 하고 두 종목을 산 거예요. A 종목, B 종목. 그리고 A랑 B 각각 1%씩 리스크를 할당했어요. A 100만 원 깨먹으면 나오고 B 100만 원 깨지면 나온다. 전략을 했다 하면 이 전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자, 맞는 분 안 계세요? 좋아요. 왜 틀려요, 은지님? 두 개를 더하면 2%. 합하면 정답이에요. 만약에 원트레이딩 1% 리스크 부담하기라고 아래와 같이 10종목을 깔아놓잖아요. 그죠? 자, 이때 10종목이 다 망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입했다가. 그죠? 손실로 다 마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로 10종목이 마감되면 감당한 위험은 전체 자산의 10%가 돼요. 그래서 위험 관리란 이런 거예요. 진입한 모든 포지션이 다 망가졌을 때, 손실 났을 때 위험의 합이 1%가 되게끔 관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종목을 들어갔다 하면 전체 자산의 0.5%씩 나눠야 돼요. 두 종목에. 또 아래 이제처럼 10종목을 들어갔다 하면 그리고 나는 전체 자산의 1% 리스크 부담하기로 했다 하면 10종목에 대해서는 각각 0.1%씩 한도를 나누셔야 돼요. 그게 위험 관리예요. 자, 됐고요. 두 번째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2번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네 종목을요, 10,000원에 샀어요. 10,000원에 샀어요. 사면서 각 종목당 리스크를 0.5%씩 리스크를 할당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잘하면 각각 50만원씩 깨지면 나오겠다. 전략을 짠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뜻은 뭐냐? 전체 포지션의 위험 관리를 전체 자산의 2%로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맞죠? 네 종목이 다 망가졌을 때 위험의 합은 2%가 되니까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뜻이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서 A는 20,000원이 됐고요. 10,000원 올라서 B는 15,000원, C는 여전히 10,000원, D는 9,500원이 됐어요. 자, 이때 이런 가격 변화가 있었을 때 자, E랑 F랑 0.5%씩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태현님? 이미 2% 네 종목에 다 나눠졌기 때문에 예. 더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라님 왜 안 될 것 같아요? 전체 합해서 1%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네. 네 종목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자, A는 10,000원 올랐죠. 10,000원, 100%. B는 50%, 5,000원 올랐잖아요. 그러면 A랑 B는 위험관리 개념이랑 빠이빠이 한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어진 거예요. 이 포지션은 이익을 언제 잘 챙길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이걸 여전히 위험관리 이러진 않아요. 만약에 A 종목 10,000원 사서 20,000원 갔다가 들어갈 때 스탑러스 9,000원 정했다고 20,000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쭉 견디다가 9,000원 와서 손절하고 팔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도 이익을 챙겨야 되죠. 그죠? 그래서 A랑 B가 상승한 덕분에 손실한도 1%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냐? 나는 전체 자산의 2%로 위험관리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CED는 여전히 위험관리 해당 사항이 있고 근처라서 어쩔 수 없지만 A랑 B랑 올라가기 때문에 A랑 B랑 할당됐던 위험 1% 각 50만 원씩은 EF에 추가로 할당하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해요. 이거는 그렇게 돼요. 자, 퀴즈 3번 연자제입니다.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을 샀어요. 그리고 위험관리 어떻게 하냐? A랑 B랑 합쳐가지고 전체자산 2%로 위험관리 하겠다. 즉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연자제로 묶어서 하겠다. 위험관리.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왜요? 합쳐도 2% 안에서 위험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15,000원 가고 13,000원 가고 B가 5,000원 가서 손실한도 200만 원 쳐서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는 B가 잘 되는 A를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관리는 합으로 하지 않아요. 개별 종목별로 해요. 종목별로 하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위험관리를 쓰다 보면 실전거래에서 이런 경우 어떡하지 하는 애매한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오늘 아침에 만들어드린 단체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려요. 실전거래 애매한 경우들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4종목을 10,000원에 샀어요. 샀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가격 변화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A는 11,000원, 10% 정도 수익이 났고요. B는 1,100원, 수수료 떼면 본전 정도 되고요. C는 여전히 10,000원, D는 9,000원이 됐어요. 자, 이렇게 가격 변화가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한 종목을 판다 하면 그동안 어떤 종목을 파셨습니까? 태경성님, 그동안 어떤 거 파셨어요? A요. A 파셨어요? 예. 왜 A 파셨어요? 수익 난 거 떨어지기 전에 빨리 그 이익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도현님, 그동안 못 파셨어요? A, B, C, D 중에 어떤 거 파셨어요? 보통 A랑 D 이렇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팔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A들 많이 파십니다. 왜 파냐 여쭤보면 그래요. 10%의 작은 행복이 없어지지 않게끔 빨리 팔아야 마음이 안정된다.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A를 팔고 D를 사서 모으기도 해요. 보면 보통 그래요. 그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어떤 분이요 100평을 빌려서 사업을 하세요. 절반은 정육점, 절반은 정육점 식당을 하세요.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정육점은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매출 제로. 그래서 민건비에 임대료에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거꾸로 반대로 정육점 식당은 점심시간 때 100m씩 줄을 서요. 먹겠다고. 근데 1시간 점심시간에 쫓겨가지고 절반의 손님은 식사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몇 달씩 계속 지속이 돼요. 자, 그러면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야죠. 어떤 걸 없애고 어떤 걸 넓혀서 진행해야 될까요? 정육점을 그만두고요. 정육점 식당을 100평을 다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인건비에 임대료에 적자가 지속되는 정육점을 없애고 정육점 식당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 정육점을 없애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육점 식당을 없애고 정육점으로 100평 늘려서 해야지. 생각해봐. 정육점이 얼마나 펀드멘탈이 튼튼한 업종인데 사람이 단백질 안 먹고 살 수 있어? 없어요. 단백질은 생명유지의 필수 요소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육점 식당을 없애고 정육점으로 하실 분은 안 계시죠? 당연히 정육점 식당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잘 되니까. 그죠? 잘 되는 정육점 식당은 늘리고 안 되는 정육점은 줄여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앞에 퀴즈에서 A는 왜 파시죠? 주식을 사서 올라가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을 사고 빠지면 오, 잘 되고 있구나. 내가 바라던 바가 이거다. 라고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자, 주식을 사는 입장에선 가격이 올라가야 돼. 가격.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다들 팔기 바쁘세요. 왜 파냐 여쭤보면 고평가, 적정주가 이런 것들이 팔게 만드세요. 또 저평가를 외치면서 D를 사서 모으세요. 보통. 자, 가치 투자자들은 언젠가 잘 될 테니까 빠질 때마다 사서 모아서 올라올 때까지 버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터틀 트레이더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가격이 매일 빠져? 그러면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주식을 팔고 하지 말아야지. 저점 바닥치고 돌아설 때 사도 늦지 않아? 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단백질은 인간 생명유지의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하며 정육점 식당을 없애고 정육점으로 100평을 늘려 언젠가 올 손님을 기다리겠다는 모습이나, 그죠? 튼튼한 펀더멘탈 덕분에 언젠간 가격이 올라 수익을 안겨다 줄 거라고 생각하며 하락한 주식을 사서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나 같은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2시간에 걸쳐서 터틀 트레이딩의 유용관리 기법을 학습하셨습니다. 자, 터틀 트레이딩에는요, 유용관리만 있지는 않고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언제 팔지, 이익 실현 기법이라든지, 자금관리 기법이라든지, 기본적 분석가의 입장에서 해야 될지, 기술적 분석가의 입장에서 해야 될지 등등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6주 동안에 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6주간의 그 배움이 주식 투자하는데 평생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내셔가지고 터틀 트레이딩 수강하러 오세요.